안녕하세요. 건강 정보를 한 방에 알아보는 시간 한방의 답이다. 조진혁입니다. 안녕하세요. 빅날입니다. 자, 우리 몸에서 에너지원을 만드는 당분은 꼭 필요한 성분이기도 하지만 너무 많이 섭취하면 성인병을 유발하기 때문에 조심할 필요가 있겠죠. 맞아요. 자, 그래서 이제 그런 대안으로 네. 무설탕 원료를 찾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 맞아요. 뭐 여기에도 액상과당이나 아스파탐 같은 어떤 인공적인 단맛을 오. 내는 물질들이 있기 때문에 네. 건강에 그렇게 좋은 건 아니라고 합니다. 네, 또 뭐 왠지 백설탕보다는 흑설탕이 좋아 보이지만 맞아요. 이 흑설탕도 마찬가지로 백설탕을 가열해서 뭐 당밀, 캐러멜 같은 것을 입힌 것에 불과하다라고 해요. 그렇기 때문에 가공이 덜 된 설탕을 원하신다면 비정제 사탕 수수당이라고 적힌 제품을 찾는 것이 좋다라고 합니다. 비정제 사탕 수수당. 네. 이 부분은 기억해놔야겠네요. 맞습니다. 네. 자, 한방이답이다. 오늘도 여러분들 건강에 달콤하게 도움이 될 정보들이 기다리고 있고요. 함께해 주실 원장님 먼저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자, 오늘 시간 함께해 주실 원장님들 인사부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한방이답이다 첫 순서 보이는 라디오로 출발해 보겠습니다. 오늘은 어떤 고민 사연을 명쾌하게 해결해 봤을지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포즈가 탁 뚜껑 열고 해보셨어요? 잔대 같다. 약간 철없을 때 해보셨잖아요. 그런 건 안 해봤어요. 거짓말하지 마세요. 안녕하세요. 보이는 라디오 건강 한의사. 같이 하기로 했잖아요. 왜 갑자기 엇박자로 들어오십니까? 했습니다. 아니 약간 좀 부끄러워하시는 것 같은데. 아니에요, 안 부끄러워요. 혼자 한번 해, 혼자. 예, 혼자. 약간 시범 한번 보여주세요. 보이는 라디오 건강. 한의사. 건강하고 싶은 개그맨 송중근이고요. 제 옆에 계신 분은요. 직접 소개해 주시죠. 안녕하세요, 한의사 류상현입니다. 자, 오늘 함께할 사연 어떤 사연인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엄살인 걸까요? 아니면 유리몸인 걸까요? 안녕하세요. 며칠 전에 가벼운 교통사고를 당한 후 몸살을 앓고 있는 30대 남성입니다. 당시의 상황을 얘기하자면 저는 신호 대기 중이었고 창문 틀에 왼팔을 올린 채 휴대폰을 보고 있었어요. 멋부린 거죠. 예. 정차 중인 제 차가 갑자기 툭 하더라고요. 뒤에서 오던 차가 받은 거죠. 번호판이 살짝 찌그러지긴 했지만 다행히 저는 큰 충격을 받지 않은 것 같아서 사과와 명함을 받고 헤어졌습니다. 그런데 그날 저녁 항상 저녁에 찾아옵니다. 목이랑 어깨가 불편해지기 시작하더라고요. 제가 키 180에 90kg 정도 나가는 건장한 체격인지라 굉장히 건장한 체격이시네요. 이 정도 사고에 무슨 일이 있겠나 싶어서 그냥 잠을 잤습니다. 다음날 일어나니 이게 웬걸요? 몸이 전체적으로 찌뿌둥하고 특히 창틀에 기대고 있었던 팔이 저리면서 아프더라고요. 가해자와 보험사에 전화해서 치료를 받아야겠다고 했더니 가해자가 엄살 아니냐는 식으로 나오더라고요. 야, 이런 분들 꼭 있습니다. 교통사고를 처음 당해봤기 때문에 저도 그 정도의 경미한 충격에 이렇게 몸이 아프게 될 수 있는 건지 사실 의아하기도 했지만 정말 몸이 아프고 컨디션이 이전 같지 않은 건 사실입니다. 주변에서는 제대로 치료 안 받으면 나중에 골병 든다고 입을 모아 얘기하는데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이에요. 교통사고는 그 당시보다 후유증이 더 무섭지 않습니까? 맞아요. 살짝 부딪힌다고 해도 몸에는 분명히 충격이 가기 마련이고요. 혹시 뭐 교통사고 당해본 적 있으세요? 네, 전 2번 했습니다. 2번이요? 예, 예. 어떻게 크게? 한 번은 꽤 크게 났고요. 예. 한 번은 그렇게 크진 않았는데 충격은 꽤 있어요. 그래요? 네. 후유증 같은 게 오시던가요? 후유증이라고 보기엔 좀 그렇고 한 2달 정도는 좀 고생을 했고요, 허리. 네네네. 보통 이제 후유증이라 하면은 보통 3개월 이상 넘어갔을 때 남아있는 증상 이제 후유증이라고 부르고요. 이게 장기적으로 봐야 되는 거네요. 그렇죠. 이분 같은 경우 이 상황 보셨는데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진짜 억울하신 경우죠. 왜냐면 이분은 특징이 있는 게 사고 났을 때 보면 툭 받쳤을 때 별게 아니라고 생각을 하시잖아요. 네, 맞아요. 그리고 범퍼카
타보시면은 네. 부딪히면 좀 충격이 있지만 뭐 나한테 그렇게 큰 충격이 오진 않죠. 네, 그렇죠. 근데 자동차끼리 충돌을 했을 때는 조금 차원이 다른 문제가 되는데 고등학교 때 네. 물리 공식 배운 거 중에서 아, 기억 안 나요. F는 MA다. 그건 기억나요. 그거 기억나시죠? 네. F라고 하는 거는 일단 그 우리가 받은 충격량, 힘을 대변해서 쓸 수 있고요. 네. 그 다음에 M은 무게죠, 질량. 네. 그 A는 가속도인데 가속도가 클수록 내가 부딪혔을 때 뒤에서 차에서 받쳤으면은 이분처럼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면은 내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거는 그 가속도가 얼마나 크냐에 따라서 빠르게 왔다 갔다 한다라는 의미거든요. 사실 차를 타면은 우리 에어백도 있고 뒤에 쿠션도 있어서 완충이 되거든요. 네네네. 완충이 잘 되면은 충격을 좀 덜 받을 거고 네. 완충이 안 되면은 충격을 많이 받을 수 있겠죠. 팔을 차에 대고 있었죠. 네, 대고 그 계셨어요. 부분이 일단 완충이 안 되죠. 그쵸. 그렇죠. 그럼 차끼리 툭 했으면은 거기에 곱하기 20에서 30 정도 한 충격이 온 겁니다. 충격을 그대로 받으신 거네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힘들 수밖에 없고요. 여기에 충격을 받으면 그 순간에 몸이 긴장되면서 전부 다 연결돼서 충격을 받기 마련이거든요. 네네네네. 쾅 하기 때문에 척추가 한번 크게 한번 휘었다가 네네네. 다시 돌아오고 네. 그 반동 때문에 머리에 타격을 받기도 하고 척추에 타격을 받기도 하고 당연히 이쪽이 아프니까 자꾸 나오겠죠. 네네. 이분 같은 경우에도 체격이 되게 좋으심에도 불구하고 네. 번호판이 살짝 찌그러진 정도면은 큰 사고는 아닐 거예요 분명히. 네, 그러니까요. 하지만 이분은 여기에 충격을 받았고 그 충격 때문에 이쪽에 충격을 받은 거죠. 네네네. 분명히 이런 경우에는 뭐 후유증이 남을 확률이 없진 않을 것 같아요. 한의학적으로 봤을 때 어떻게 치료를 받을 수 있는지 좀 네. 소개를 좀 해주시죠. 저희는 보통 담이나 어혈 같은 찌꺼기로 보거든요. 음. 사고가 나고 내가 충격을 받았어요. 네. 그랬을 때 진단을 해보면 실제 어혈에 대한 진단점이 늘어납니다. 어혈. 네. 그렇죠. 어혈이라는 건 쉽게 얘기해서 멍드는 거. 그 멍을 어떻게 빼내냐가 일단은 문제고 그거에 대해서 뭐 목단피라든가 특정 약재들을 써서 처방을 해주면 좀 많이 좋아지는 편이고요. 네네네. 그리고 사고가 나서 놀란 경우에는 놀란 가슴을 진정시키는 그런 처방들을 좀 쓰기도 하고요. 뭐 당연히 침이나 뜸, 부항, 뭐 추나 치료, 약침 같은 것들도 효과가 있기 마련인데 네네네. 한의원 가시면은 진단을 해서 적당한 치료를 해주겠죠. 아무리 그 몸이 건장하다고 해서 그냥 뭐 괜찮겠거니 그냥 끝내지 마시고 교통사고 일단 당했다 그러면은 약간 한의원을 가보시는 게 좋겠어요. 뭐 일단 진단을 한번 해보시는 게 네네네. 좋고 그리고 사고가 나면 당일은 사실 잘 몰라요. 아, 보통 그 다음날 다음 일어났을 날. 때나 네. 아니면 그 다다음날 일어났을 때 네. 안 좋은 부분들이 생기는데 그게 좀 견디기 힘들다. 내가 잠을 자야 되는데 잠을 자기 힘들 정도로 아프다라는 게 있으면 무조건 병원을 찾으시는 게 맞습니다. 근데 원장님, 네. 그 교통사고 당했을 때 뭐 약도 먹어야 되고 침도 맞아야 되고 다양한 그 치료를 받으려면은 비용이 만만치 않지 않습니까? 그 사고로 오시면 사실 네. 내 돈이 들지 않는 경우가 훨씬 많긴 하거든요. 돈이 안 들어요? 일단 그 사고가 나면은 사고에 대해서 대인 접수가 되면 네. 자동차 이제 보험 회사에서 상대방 서로에 대한 뭐 손실에 따라 다르긴 한데 손실이 나뉘어도 서로 대인에 대한 것들은 전부 다 치료하게 돼 있어서 그건 부담 없이 치료받을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자동차 보험으로 뭐 한의원이든 병원이든 의원이든 가셨을 때는 자기 부담금은 없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렇군요. 이게 실비보험 들어놔도 한의원은 안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럼 있습니다. 실비 같은 경우에도 그 급여, 네. 그러니까 보험 건강보험 치료에 대해서는 전부 다 실비 적용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안 가면 손해입니다, 여러분들. 교통사고 당했을 때 뭐 안 가도 뭐 괜찮겠지 이렇게 판단하지 마시고 다음 날 꼭 일어나 보시고 그 다음 날도 한번 지켜보시고 꼭 한의원에 방문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운전하실 때는요, 폼 잡지 마세요. 그렇죠. 폼 잡다가 이게 더 크게 다치는 거거든요. 해보셨어요? 자세가 딱? 잠깐 옛날에 잠깐 철없을 때 해보셨잖아요. 저는 안 해봤습니다. 거짓말하지 마세요. 해봤습니다. 스포츠카 탁 뚜껑 열고. 그런 거안 해봤어요. 그래요? 이건 하셨네요. 근데. 알겠습니다. 자, 더 이상 진행했다가 원장님이 힘드실 것 같아서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여러분들 건강 고민이 있으시다면 언제든지 찾아주십시오. 보이는 라디오 건강 한의사. 네, 보이는 라디오 류상현 원장님께서 교통사고 후유증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게 매번 강조드리는 거지만 다치면 즉시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아야 나중에 후유증을 예방할 수 있다는 점 기억해야겠습니다.
네, 이제부터는 본격적인 건강 토크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똑같은 지방이라도 내장 지방이 더 위험하다라는 말들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요. 맞아요. 도대체 내장 지방이 무엇이고 이게 왜 위험한지 오늘은 이와 관련된 이야기를 풀어볼까 합니다. 네. 자, 이 내장 지방이 보통 어디에 끼는지 네. 정확히 그것부터 좀 알아야 될 것 맞아요. 같은데요. 네. 이게 복부 안쪽에 끼는 지방을 말하는 건지 네. 김남식 원장님께서 알려주시죠. 일단 내장 지방은 피하 지방이랑 좀 대별해서 생각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일단 피부 아래에 있는 이제 말랑말랑한 살을 이제 지방으로 이제 많이 생각을 하시잖아요. 실제 네. 지방이 맞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이제 어. 피하 지방이라고 볼 수 있고 내장 지방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복강 안쪽에 오. 그러니까 장기들이 안쪽에 있잖아요. 그 네. 사이사이를 장간막이라고 하는 이 막이 둘러싸고 있거든요. 그 막에 이렇게 노랗게 지방이 다 끼게 됩니다. 그거를 이제 내장 지방이라고 하고 네. 내장 지방이 이제 피하 지방보다는 훨씬 또 건강에 좀 취약하기 때문에 예. 좀 관리를 잘 해야 되는 그런 이제 목표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원장님, 그럼 예를 네. 들면 어떤 식으로 위험하게 되는 건가요? 각종 성인병들을 유발하는 건가요? 네, 그게 이제 가장 흔한 원인이고요. 그래서 당뇨병, 고지혈증, 고혈압 네. 같은 발병률을 한 2배에서 4배 정도 아. 증가를 시키고 이제 대사증후군, 이제 네. 몸에 대사에 문제가 생긴 대사증후군 같은 경우에도 4.1배 정도 증가시킨다는 그런 보고들이 있으니까 잘 네. 관리하셔야 되고요. 네. 이게 대사증후군이 생기면 왜 안 좋냐면 심혈관 질환하고 네. 뇌혈관 질환을 직접적으로 만들 수가 있습니다. 네. 혈관 계통을 다 망가뜨리기 때문에 심혈관 질환이나 뇌혈관 질환을 만들 수 있고 또 내장 지방의 함량이 높아지면 각종 암의 발생률이 높아진다는 연구들이 요새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네. 사망률의 1, 2, 3위가 심혈관 질환, 암, 뇌혈관 질환입니다. 네. 때문에 자연스럽게 사망률이 높아지겠죠. 네. 실제로 WHO에서도 전 세계적으로 매년 280만 명 정도가 비만으로 사망한다고 보고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꼭 치료의 그 목적으로 삼으셔야 되겠습니다. 네, 이게 겉으로 보이는 그런 네. 지방보다도 이 내장 지방이 훨씬 더 건강에 위험하다. 이 부분 잘 기억을 해야겠는데요. 네. 자, 그렇다면 어떤 사람에게 이런 내장 지방이 잘 끼는지 네. 서재 원장님이 알려주시죠. 네, 내장 지방이 많다 하면 다 지방이 많은 기름진 음식을 떠올리십니다. 네. 네. 근데 사실 내장 지방을 만드는 원인은 탄수화물, 당류가 문제가 되는 거가 많습니다. 그럼 밥이네요, 밥. 밥보다는 네. 정제 탄수화물. 아. 그 통곡밀이나 쌀은 그래도 덜하는데요. 네. 그러니까 밀가루처럼 아, 네. 그러니까 껍질을 다 벗긴 정제 탄수화물이 오히려 문제가 될 수 있는데요. 그렇군요. 또 네. 마시는 음료수에는 액상과당이 있고 아, 또 예. 과일을 또 천연식품을 해서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과일은 과당이 있습니다. 네. 이런 포도당 성분들은 혈중의 당도를 이제 높이면서 식이섬유가 부족하면 우리가 포만감을 느끼기가 쉽지 않습니다. 네. 즉 배가 부르지 않기 때문에 과잉 섭취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네. 그래서 내장 지방으로 비축해두는 경우가 있고요. 두 번째는 술을 드시는 분들도 내장 지방이 낄 수 있습니다. 예. 술을 마시면 우리 몸에서는 이제 술을 독이라고 인지를 하기 때문에 간이 술을 해독하는 데만 집중을 합니다. 네. 그래서 나머지 포도당을 분해하지 않고 간의 글리콘 형태, 그러니까 지방 형태로 저장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다음 날 술 먹은 다음 날이나 야식을 먹은 다음 날 배고픔을 느끼시는 분들이 있어요. 맞아요. 네. 그게 일종의 탈수 현상입니다. 그러니까 혈중에 있는 포도당이 다 그냥 비축을 해버렸기 때문에 네. 혈중에 당이 없어서 에너지가 부족하고 탈수, 목마름을 느낀다거나 숙취를 느끼게 되거든요. 그래서 술 먹은 다음 날은 살이 빠지는 것 같은데 정작 그 다다음 날에는 체중이 훨씬 증가하게 됩니다. 아, 예. 네. 이게 일단 그 음료수 같이 좀 달콤한 것들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네. 혹시 술까지 더 좋아하신다 이러면 내장 지방에 가장 위험합니다. 취약한 사람이다 네.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럼 우리가 딱 육안으로 봤을 때 배가 조금 나으신 분들이 계시잖아요. 이런 분들이 내장 지방도 많은 건지 아니 겉에서 봤을 때는 아무렇지도 않아 보이는데 혹시 또 마른 분들께서도 내장 지방이 잘 쌓일 수 있을지 궁금하거든요. 그런 얘기 많이 있었잖아요. 네, 배영욱 원장님 어떤 분들을 딱 봤을 때 배가 나왔다면 무조건 내장 지방이 많다라고 봐야 되는 건가요? 일단은 배가 나오시면 네. 두 개가 다 많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두 가지가 다. 피하 지방과 내장 지방이 둘 다 많을 가능성이 높고요. 네. 왜냐하면 이제 그 지방이 두 가지가 종류가 다른 건 아니거든요. 네. 그 부위에 예. 따라서 다르게 들어간 건데, 그래서 그거는 이제 평소에 식습관이라거나 잘못된 생활 습관에 따라서 많이 나타나게 되는데요. 네. 그래서 같이 쌓일 수 있는 요건이 많은 사람들은 둘 다 많이 생기긴 합니다. 네. 근데 다만
보면 남성 같은 경우는 피하 지방보다는 내장 지방이 조금 더 많이 쌓이고요. 네. 그거에는 아까 서 원장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음주가 더 영향이 좀 크고요. 여성분들 같은 경우는 피하 지방이 많이 쌓이게 됩니다. 네. 또 근데 갱년기가 지난 여성분들 같은 경우는 또 내장 지방이 많이 쌓이기도 하고요. 네. 그래서 그런 차이들이 있고요. 그리고 지금 봤을 때 말씀하셨던 것처럼 겉에서 보지 않았을 때, 네. 겉에서 봤을 땐 괜찮은데 피하 지방은 별로 없는데 말라 보이는데 배만 볼록하신 분들도 있어요. 네. 그래서 그런 분들을 또 마른 비만이라고도 하는데 아. 그런 분들 같은 경우는 피부를 잡아봤을 때 피부 두께는 얇지만 네. 안쪽에서 내장 지방은 좀 많이 쌓여 있는 경우가 아. 그런 경우에 해당합니다. 그렇군요. 네. 자, 원장님 그러면 우리가 내장 지방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데 네. 사실 그냥 보통 건강의 어떤 지표로 삼을 때 허리 둘레가 뭐 몇 이상이면 위험하다 뭐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맞아요. 이 부분도 좀 설명해 주실까요? 허리 둘레는 어떤 거를 이제 보기 위한 거냐 하면 그 두 가지 지방 중에서 피하 지방과 내장 지방 중에서 사실은 내장 지방을 보기 위한 거거든요. 네. 아, 예. 정확하게 내장 지방을 보려면 원래는 CT를 찍거나 하면 그거를 정확하게 이제 판독할 수는 있지만 네. 간편하게 집에서 할 수 있는 거는 허리의 둘레를 측정함으로써 네. 내장 지방이 어느 정도 되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피하 지방 같은 경우는 옆구리의 살을 잡아보면서 두께를 측정해 볼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렇게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내장 지방 같은 경우는 간편하게 볼 때는 옆구리 쪽에서 갈비뼈 아랫단과 그다음에 골반의 윗단의 그 절반 정도의 선에서 그 둘레를 재시면 그거를 보통 허리 둘레라고 하고 있고요. 그래서 여성 같은 경우는 85cm 이상, 남성 같은 경우는 90cm 이상이 됐을 때 복부에 내장 지방이 많이 좀 쌓여 있을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생각보다 그 기준이 좀 엄격한 것 같아요. 맞아요. 85cm랑 90이면 저 해당되는 게 아닌가 이런 걱정이 좀 드는데요. 아니 그렇다면 이 내장 지방을 좀 태우기 위해서 어떤 노력이 필요할지 궁금해졌거든요. 뭐 운동을 열심히 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식습관을 관리해야 되는지 아니면 이 모든 두 가지를 다 해야 될지 맞아요. 궁금한데 서재 원장님 어떤 부분에 초점을 맞추면 좋을까요? 네, 내장 지방을 줄이기 위해서 네. 음식 조절을 해야 되냐, 운동을 해야 되냐 물어보시는 거는 네. 엄마가 좋냐, 아빠가 좋냐와 같은 질문입니다. 네. 둘 다 좋습니다. 둘 다 하셔야 돼요. 그런데 두 개를 동시에 하게 되면 지치시거든요. 맞아요. 네. 그래서 저는 먼저 환자분들께는 식이 조절, 음식 조절을 먼저 하시고 체중이 한 5% 정도가 감량이 됐을 때 그다음 운동을 하시라고 합니다. 왜냐, 체중이 있는 상태에서 운동을 하시면 나의 기본 체중보다 오바된 체중이 예를 들어 5kg가 찌신 분 같은 경우는 허리가 받는 부하는 12배, 10kg가 허리에 무게를 싣고 있고요. 무릎 관절은 3배, 15kg의 모래주머니를 차고 있는데 이 상태에서 내장 지방을 줄여야지 하고 운동을 하시게 되면 관절에 염증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자, 음식 조절은 어떻게 하시냐면요. 공복 시간을 즐겨야 합니다. 내장 지방이 쌓이는 곳은 첫 번째는 이제 간에 많이 쌓여요. 네. 그런데 간에 글리코겐 형태로 쌓이는데 비축하는 양은 24시간 동안 우리가 밥을 먹지 않아도 꺼냈을 수 있는 만큼의 에너지를 쌓아둡니다. 그래서 24시간을 굶으면 이 간에 있는 축적된 글리코겐이 분해돼서 이제 소모가 되겠지 해서 나오는 게 간헐적 단식이기도 하는데요. 네. 이렇게 근데 간헐적 단식을 하면 결국에는 식욕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억압된 식욕은 용수철처럼 오르기 때문에 폭식으로 이어집니다. 따라서 간헐적 단식보다는 규칙적인 패턴에 맞게 두 끼나 세 끼의 식사 패턴을 만드시고 그 사이사이에 공복 시간을 좀 즐기셔야지 내장 지방을 꺼내서 쓸 수 있는 방법입니다. 그다음에 운동을 해야 되는 이유는요. 우리가 100%의 순수한 지방이 있었을 때 이 지방이 분해되면 한 16%는 물로 분해가 되고 84%는 이산화탄소로 분해가 됩니다. 네. 그래서 이 물은 소변이나 땀이나 대변으로 배출이 되고요. 84%의 이산화탄소는 우리가 숨을 내뱉는 숨으로 배출이 됩니다. 즉 유산소 운동은 이 내뱉는 숨을 많이 쉬기 때문에 지방을 연소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일단은 그 식단 조절에 대해서 먼저 강조를 해주셨는데 네. 공복 시간을 즐겨라. 이 말이 정말 간단 명료하면서도 네, 지키기 어려운 것 같아요. 어려워요. 네. 그래도 좀 노력을 해봐야겠죠. 그러니까요. 네. 네. 자, 그런데 그 요즘에는 이 뭐 중장년층뿐만 아니라 네. 청소년과 소아까지도 이런 그 내장 지방 네, 때문에 맞아요. 어떤 고민이 있는 경우가 좀 있다고 하는데 네. 김 원장님 어떤가요? 실제로 그렇게 찾아오시는 분들이 있나요? 네, 실제로 많고 특히나 소아한테는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성장 아닐까요? 성장 성장입니다. 네. 성장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찾아오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비만이 함량이 많아지면 예전에는 살이 찌면 나중에 다 키로 간다 그랬잖아요. 맞아요. 요새는 그렇지 않다는 것들이 연구의 결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살이 많이 찌면은 나중에 최종 신장이 적어진다는 연구들이 더 많거든요. 아. 그래서 살이 너무 많이 찌면 호르몬의 대사에 방해를 주기 때문에 성장 호르몬의 분비를 그리고 성장을 저해시켜서 최종 신장이 더 작아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네. 네. 특히나 소아한테 그 비만이 더욱더 치명적인 이유는 비만 세포의 수가 약 16세까지만 증가합니다. 그래서 비만 세포의 수가 어릴 때 많이 증가를 하게 돼 있으면은 그 이후에 조금만 먹더라도 지방 세포의 그 숫자가 지방세포의 크기가 더 커지기 때문에 네. 쉽게 비만이 될 수 있는 확률이 더 높아지거든요. 그래서 어릴 적에 더 관리를 잘해야 되고요. 네. 특히나 전문적인 치료가 필요한데 이게 왜 그러냐면 시기를 너무 제한하다 보면 또 성장이 또 잘 이루어지지가 않습니다. 네. 그래서 적당한 시기로 적당한 관리를 받으면서 성장을 유도하면서 비만을 또 치료해야 되기 때문에 전문적인 치료를 좀 받아보시는 걸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네. 이 소아와 또 청소년 그 성장기에 있었던 비만 문제가 나중에 성인병으로도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맞아요. 시기적절하게 치료를 해야 한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네, 여러분들께서는 한방이 답이다 함께하고 계시고요. 바로 이어서 준비된 증상 사례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40세 남성분의 사례고요. 지난달에 운동 중 갑자기 한쪽 어깨에 통증이 시작됐다라고 하십니다. 운동을 당분간 쉬었는데도 통증이 지속돼 MRI 검사를 받았는데 회전근개가 부분적으로 파열됐다라고 하고요. 주사와 물리치료, 도수치료를 받아도 별다른 호전이 없는 상황이다라고 하십니다. 수술을 해야 할지 아니면 조금 더 기다려야 할지 고민된다라고 하는데요. 어떤 치료가 필요할지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엔 그 운동을 하다가 어깨를 다치시는 네. 분들이 이제 많이 늘어서 그렇죠. 회전근개라는 말을 대부분 다 알고 계신 것 한 같아요. 번쯤은 들어보셨을 네. 것 같아요. 자, 그런데 그 개를 또 뭐 여의의 개로 알고 계신 분도 많고 네. 이제 회전근개가 그 정확히 어떤 뜻인지도 잘 좀 모르는 경우가 많거든요. 네. 김남식 원장님께서 좀 설명해 주실까요? 어깨 관절이 사실 가동 범위가 가장 큰 단일 관절입니다. 네. 네, 가동 범위가 가장 크기 때문에 거기에 구조가 굉장히 복잡하거든요. 안쪽에 뭐 인대도 있고 위아래 잡고 있는 연골도 있고 그리고 여러 가지 근육들이 관여를 하고 있는데 제일 안쪽에서 그 어깨 관절이 이렇게 턱 올려져 있는데 제일 안쪽에서 이렇게 잡아주고 있는 덮개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 이제 회전근개라고 하는 것이고 그것은 이제 힘줄 조직으로 이루어져 있고 힘줄이라는 것은 근육의 끝단이기 때문에 어깨에 있는 근육을 뜻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뭐 이름으로는 뭐 극상근, 극하근, 그리고 견갑하근, 그리고 소원근이라고 부르는데 네. 각각의 방향으로 움직여주는 역할을 하고요. 네. 그리고 어깨 관절을 지지해주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리기로 이게 가동 범위가 굉장히 크다고 했잖아요. 네. 또 다치기도 굉장히 쉽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이제 파열, 손상이 발생하는데 파열이라는 것은 미세한 손상이 쌓이거나 아니면 일부 찢어진 걸 의미를 하거든요. 네. 네. 그래서 그게 부분적으로 찢어지면 이제 부분 파열이라고 부르는 것이고 완전히 찢어지면 이제 완전 파열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자, 그렇군요. 회전근개에 대해서 뜻을 설명해 주셨는데 네. 자, 그렇다면 회전근개가 파열이 되는, 다치게 되는 그 원인도 이어서 설명해 주시죠. 다치게 되는 원인은 대부분은 이제 과사용입니다. 그래서 많이 사용을 하게 되면 그거에 따라서 회전근개가 조금씩 손상이 쌓이면서 이제 파열이 일어나는 경우가 가장 많고요. 요새는 운동 너무 많이 하시기 때문에 스포츠 손상도 많습니다. 네. 쓰다가 찍 늘어나서 하거나 아니면 뭐 넘어지면서 생기는 손상들, 그리고 어깨 충돌증후군이라는 것에 의해서도 생기는데요. 네. 어깨 관절의 특징이 움직일 때 위에 있는 그 견봉이라는 거하고 네. 아래쪽에 있는 상완골 사이에 그 근육이 회전근개가 이렇게 낑기게 되어 있어요. 예. 그래서 그거를 많이 회전을 시키거나 팔을 드는 운동을 많이 하시면은 거기가 계속 쓸리면서 손상이 쌓이게 되거든요. 그래서 어깨 충돌 증후군도 이 회전근개 손상의 원인이 됩니다. 그렇군요. 네. 일단은 과사용이 가장 네. 큰 원인이다. 네, 운동도 좀 적당히 해야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네. 자, 그런데 우리가 보통 어깨 통증 하면 이제 나이가 한 중년 이후로 넘어가면 네. 무조건 50견을 먼저 맞아요. 네, 먼저 이때 의심을 하고 보는데 네. 이 회전근개와는 또 어떻게 다른 건지, 어떻게 구분을 해야 되는 건지 배영욱 원장님께서 알려주시죠. 네. 50견과 회전근개 파열은 굉장히 비슷한 점이 많기 때문에 구분을 잘 해줘야 되는데요. 예. 통증 부위나 양상이 굉장히 비슷합니다. 그래서
일단 50견을 먼저 말씀드리면 50견은 동결견이라고도 하고요. 그림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관절낭의 염증이나 그다음 퇴행성 변화로 인해서 유착이 되면서 관절이 늘어붙은 상태를 이야기를 합니다. 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둘 다 팔을 들어 올렸을 때 어깨에서 팔에서 어깨 쪽에 이 삼각근 있는 부위 쪽에 통증이 발생하고 들어 올릴 때 굉장히 아픈 그런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그 두 개를 같은 증상이 많기 때문에 이렇게 같은 걸로 오해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그래서 그 다음 내용을 보면 어깨 쪽 그 두 가지의 차이에서 결정적인 차이는 이제 능동 운동과 수동 운동이라는 이야기가 있는데요. 능동 운동은 본인이 직접 들어 올릴 때 둘 다 아파서 못 들어 올리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공통적이고 수동 운동이라는 거는 다른 사람이 팔을 잡고 올려줬을 때 이거를 올릴 수 있으면 회전근개 파열로 볼 수 있고요. 50견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유착이 되어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올려주더라도 올라가지 않거든요. 그래서 네. 올라가지 않고 굳어 있는 상태를 50견이라고 합니다. 그 외에도 회전근개 파열 같은 경우는 근육에서 힘줄에서 문제가 생겼기 때문에 근력이 약해질 수 있는 증상도 있는데 50견 같은 경우는 근육의 문제는 아니기 때문에 팔을 올리거나 내리는 그런 동작이 안 되는 거긴 하지만 근력이 약해지지는 않습니다. 이게 네. 가장 큰 차이점이 능동운동, 수동운동 그 50견은 둘 다 안 된다는 거고 맞아요. 회전근개 파열은 이제 혼자 들어 올리려고 하면 안 되지만 네. 다른 사람이 들어 올려주면 문제없이 또 올라간다. 네. 이 부분을 좀 잘 기억을 해놔야겠네요. 네, 그렇다면 다시 회전근개 증상으로 돌아와서요. 과연 나의 회전근개는 괜찮은지, 손상되지는 않았는지 체크할 필요가 있겠죠. 자, 서재 원장님, 실제로 뭐 병원에 내원하기 전에 셀프로 좀 알아볼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네, 지금 방송을 보시는 분이 따라서 체크할 수 있는 방법 5가지를 알려드리도록 네. 하겠습니다. 첫 번째 풀캔 테스트라 그래서 이제 우리 마시는 음료수 캔을 손으로 들고 있다. 라는 생각으로 엄지손가락이 위로 가게 팔을 쭉 뻗으시는 겁니다. 네. 그래서 검사자, 옆에 있는 다른 가족분께서 손 위를 이렇게 꾹꾹 눌러봤을 때 아래에서 저항해주는 근력이 있는지, 통증이 있는지 여부에 따라서 그러니까 통증이 있고 툭 떨어져 버리면 극상근이라는 회전근개가 파열이 의심이 됩니다. 예. 두 번째는 엠티 캔 테스트인데요. 네. 이제 음료수 캔이 빈 음료수 깡통입니다. 그래서 엄지손가락이 아래를 향하게 두 팔을 벌려서 있고 또 검사자가 위에서 꾹꾹 눌러봤을 때 그걸 저항하는 힘이 있는지 통증이 있는지에 따라서 회전근개 문제를 의심할 수 있습니다. 네. 세 번째는 리프트 업 테스트라 그래서 뒷짐지는 자세처럼 손을 뒤로 하고 있고 검사자가 이 손을 잡아당겨서 뒤에 빈 공간이 뜨게 잡아줍니다. 그래서 검사자가 이 손을 놨을 때 이 손이 툭 떨어져 버리거나 등에 허리에 붙어버리면 견갑하근 파열을 의심할 수 있습니다. 네. 네 번째, 니얼 테스트라 그래서 팔을 위로 쭉 올렸을 때 이 각도를 측정해 보시면 됩니다. 네. 통증이 유발되거나 각도가 60도에서 120도 사이에서 통증이 유발되면 회전근개 파열을 의심할 수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5번째, 네. 드랍업 테스트입니다. 그러니까 양팔을 만세 벌리듯이 양손을 이제 펼치신 다음에요. 양팔을 동시에 천천히 내려보시면 그 힘을 유지하면서 내려오지 못하고 한 팔이 툭 떨어져 버려서 통증이 유발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도 회전근개 파열을 의심할 수 있습니다. 네. 네. 원장님께서 그 직접 사진을 가지고 나오셔서 네. 이제 설명을 해주셔서 이해가 좀 쉬웠는데 맞아요. 이 5가지 방법을 좀 잘 기억하고 있으면 확실히 내가 이게 50견인지 네. 회전근개 파열인지 그게 또 얼마나 심각한 건지 이런 부분들을 좀 잘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하지만 오늘 사례자분께서는 지금 운동을 하다가 손상이 왔다라고 하셨거든요. 앞서서 김남식 원장님께서도 요즘은 스포츠 손상이 좀 많은 편이다라고 언급을 해주셨는데 원장님 그렇다면 운동할 때 회전근개 파열이 오지 않도록 조심하려면 어떤 것들을 좀 주의하면서 운동을 하면 좋을까요? 네, 운동은 또 요새 꼭 하셔야 되잖아요. 네. 특히나 이 회전근개 파열이 있는 경우에도 운동을 또 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또 재활이 또 잘 된다고 볼 수가 있고요. 네. 그래서 운동을 하실 때 어떻게 요령 있게 하느냐가 중요한데 첫 번째는 어깨 각도가 중요합니다. 네. 각도. 어깨가 이제 대부분 요새 컴퓨터 작업 많이 하시기 때문에 앞으로 꼬부정한 자세를 많이 취하시잖아요. 네. 이 꼬부정한 상태에서 운동이 되게 되면은 앞쪽에 어깨 앞쪽에 있는 회전근개가 더 많이 쓸리면서 손상이 더 잘 발생할 수밖에 없는 각도가 됩니다. 지금 사진에서 보시다시피 저렇게 앞으로 구부정한 자세에서 운동을 하시면 절대로 안 되고요. 또 한 가지는 운동을
너무 무리하지 마시고 관절 범위를 줄이는 거예요. 예를 들면 어깨 운동한다 치면 끝까지 뻗지도 않고 끝까지 내리지도 않습니다. 네. 관절 범위를 이 안에서만 고정한 상태에서만 적게 사용하는 것이 중요하고요. 네. 또 한 가지는 반동을 주지 않는 겁니다. 회전근개 손상이 일어나는 것은 끝단에서 그리고 끝단에서 손상이 생기기 때문에 반동을 주게 되면 어깨에 더 많은 힘이 걸리게 되면서 회전근개 손상이 일어날 수밖에 없게 되고요. 네. 또 한 가지는 요새 뭐 스윙 있는 테니스나 골프 많이 치시잖아요. 맞아요. 스윙 있는 운동은 사실 좋지는 않습니다. 아. 그래서 연습을 좀 적게 하시는 걸 좀 권해드리고 싶고 네. 그리고 마지막은 근육 운동은 오히려 하셔야 돼요. 그래서 오. 회전근개만 있는 게 아니고 네. 그 위에는 삼각근이나 승모근이라는 다른 보조해주는 근육들이 또 있거든요. 오. 그래서 회전근개 손상이 있으신 분들은 오히려 나중에 삼각근이나 승모근을 더 발달시킴으로써 그것을 보조해 줄 수 있게 만들어 주시는 것이 좋은 방법입니다. 네. 네. 이 가동 범위를 너무 지나치게 많이 사용하려고 하지 말고 네. 또 그리고 어깨의 각도라든지 뭐 자세라든지 이런 부분도 신경을 좀 써야 한다 말씀해 주셨는데요. 네. 자, 그렇다면 이제 치료 방향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 음. 이게 뭐 그 파열이라고 하면 네. 찢어진 거니까 그렇죠. 뭐 꿰매야 되는 거 아닌가 뭐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네. 뭐 또 경우에 따라서는 수술을 꼭 해야 되는 상황도 있고 수술이 아닌 어떤 보존적 치료가 필요한 경우도 있다고 하는데 네. 자, 일단 서재원 원장님께서 회전근개 파열 치료에 대해서 알려주시죠. 네, 회전근개는 오십견보다도 훨씬 발병률이 참 높습니다. 음. 그 회전근개 힘줄에 신경 분포가 적기 때문에 네. 이게 섬유화되고 닳을 때까지는 통증을 잘 못 느끼시거든요. 근데 내원하시는 환자분이 사실 아픈지는 뭐 2주 전이다, 한 달 전이다, 통증을 느끼기는 그렇지만 회전근개가 그렇게 손상되기까지는 최소 5년에서 10년의 누적된 결과입니다. 네. 근데 뭐 외상이나 뭐 문제가 생겨서 회전근개 완전히 파열됐을 때는 수술을 하시는 게 맞겠죠. 네. 근데 이 수술 과정을 보면 한 달에서 2달 정도는 깁스를 하고 있어야 돼서 팔을 전혀 쓸 수가 없습니다. 아, 예. 그리고 깁스를 풀고 나면 재활 치료가 3개월에서 5개월이 필요해서 거의 6개월간은 팔을 사용할 수 없는데요. 네. 부분적 파열이 있거나 팔을 늘 사용하면서 일상생활을 지속할 수 있는 분 같으면 비수술적 치료인 한방 치료를 권해드립니다. 네. 그 나이나 파열의 정도나 기능에 따라서 이제 치료의 단계가 들어가는데요. 회전근개가 파열됐다는 거는 그러니까 이 집 옷을 한번 이렇게 잡아당겨 보시면 네. 옷은 늘어나지 않죠. 네. 이게 바로 회전근개가 섬유화된 겁니다. 아. 그러니까 근육의 탄력성이 없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 근육의 탄력을 재생을 주려면 한약을 투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몸 전신이 좋아지지 않고서는 근육이 재생되기는 힘들기 때문입니다. 그다음 두 번째로는 침이나 약침 치료를 합니다. 네. 침은 견정, 견우, 뭐 천종, 곡지, 후계라는 우리가 팔을 쓰는 중요 혈자리에 침을 놓고 그 기혈순환을 소통시키면서 그쪽에 재생이 되도록 활성화시키는 효능이 있고요. 네. 이때 자아거라는 약침을 넣어주면 손상된 조직을 세포를 활성화시키는 효능이 있어서 뭐 자아거 약침이나 소염 진통작용을 해주는 봉침 치료를 많이 하게 됩니다. 네. 네. 그다음에 세 번째 추나 치료를 하게 됩니다. 네. 회전근개가 부분적으로 파열하면 아까 테스트법에서 보다시피 관절의 가동 범위가 제한되거든요. 그거를 통증을 느끼기 바로 직전까지만 전문 의료인의 추나요법을 통해서 자꾸 운동을 시켜주는 추나요법도 도움이 많이 됩니다. 그렇군요. 네, 한약부터 침과 약침, 추나요법까지 세 가지 치료 방향성 설명을 해주셨고요. 혹시나 김남식 원장님께서 보셨을 때는 또 다른 방법이 도움될 수 있다라고 판단하시는 부분이 있을까요? 지금 서재환 원장님께서 뭐 너무 잘 말씀을 해주셨고요. 네. 그냥 강조만 하고 싶은 부분이 있는데 네. 지금 서 원장님 말씀해주신 것처럼 여러 가지 방법을 복합적으로 사용하시는 게 가장 좋기는 합니다. 아. 네. 근데 여건상 좀 힘든 경우에는 네. 이제 특효가 되는 그런 이제 치료를 활용하시면 더 좋잖아요. 회전근개 손상에서 가장 좋은 치료 방법 중에 하나는 이제 봉침 치료입니다. 봉침 치료. 그래서 회전근개가 손상되면 회전근개라고 하는 것은 힘줄 조직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회복이 굉장히 더딥니다. 네. 왜 더디냐면 주변에 혈관 분포가 없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혈액순환이 잘 돌아가야만 여기에 회복이 더 빨라집니다. 네. 봉침에는 히스타민을 비롯한 주변에 혈액순환을 도와주는 성분들이 많기 때문에 회복을 더욱더 빠르게 하게 되어 있고요. 네. 그리고 파열이 일어나게 되면 급성인 경우에는 주변에 염증 반응들이 발생을 해 있거든요. 염증을 줄여주는 것도 치료의 관건이 됩니다. 봉침에는 강력한 항염증제인 아파민, 아돌라핀, 그리고 멜리틴 같은 성분들이 같이 들어있거든요. 네. 그래서
염증을 줄여주고 혈액순환을 돌려주면서 치료를 한다는 데서 굉장히 강점이 있고요. 네. 다만 봉침은 누구나 사용할 수는 없고 아. 피부 테스트를 통해서 안전하게 사용해야 되기 때문에 어디 벌 갔다가 이렇게 꼭 침 맞지 마시고 네. 한의원에 방문하셔서 전문적인 치료 받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네. 아, 이거 마지막에 해주신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제일 말이에요. 중요하죠. 네, 정말로 그 벌을 잡아다가 네. 이렇게 막 아픈 부위에다 그냥 쏘이신 분이 계시거든요. 네, 위험합니다. 큰일 날 수 있습니다. 네. 네. 자, 그렇다면 이제 마지막으로 어깨의 유연성을 높이고 또 회전근개 파열을 예방할 수 있는 스트레칭 방법이 궁금한데요. 네. 배 원장님께서 알려주세요. 네. 아까 이제 서 원장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게 꼭 다치지 않더라도 서서히 퇴행성으로 약해지면서도 발생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평소에 스트레치를 통해서 그 주변의 근육이라거나 힘줄이나 인대들을 강화를 해주면 이제 회전근개 파열을 예방을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림을 보면서 설명을 드릴 텐데요. 그림에서 이제 보시면 먼저 극상근 쪽의 스트레칭은 팔을 이제 열중셔 자세를 취하시고 네. 그 상태에서 반대편 팔로 손목을 잡고 당겨주는 식으로 스트레칭을 해주시면 네. 극상근을 스트레칭 해주실 수 있고요. 네. 극하근 같은 경우는 팔을 반대쪽도 가슴 쪽으로 올리시고 그리고 이 팔꿈치 쪽을 잡아서 당겨주는 스트레칭을 쭉 해주시면 극하근을 스트레칭 해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이제 소원근 스트레칭인데요. 네. 요거는 팔을 위로 올리신 다음에 팔꿈치를 굽히시고 머리 뒤로 내리신 다음에 반대편 손으로 팔꿈치를 잡아서 이제 쭉 머리 쪽으로 당겨주시는 그런 스트레칭이고요. 마지막으로 견갑하근 스트레칭인데 견갑하근은 이 견갑골에서 바닥 쪽에 있으면서 앞에서 우리 몸에서 앞쪽에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벽에 이렇게 손을 올리셔서 아랫팔로 기대어 서셔서 어깨를 앞쪽으로 밀면서 서서히 스트레칭을 해주시고 각도를 조금씩 올리시면서 조절을 하시면서 스트레칭을 해주시면 더 좋습니다. 네. 네. 네 가지 스트레칭을 말씀을 해주셨는데 네. 방금 지금 다 앉아서 설명드리면서 저희 따라해봤잖아요. 따라했잖아요. 네. 원장님, 근데 저 지금 그 극상근 스트레칭 있잖아요. 음. 열중샷 한 자세에서 한쪽씩 잡아당겨 보는 잡아당기는 거. 거. 오른쪽은 안 아픈데 네. 왼쪽이 조금 아픈 것 같아요. 저 혹시 이거 뭐 좀 위험한 건가요? 위험한 정도는 아니지만 네. 아, 그래요? 지금 굳어 있는 가능성이 더 크거든요. 아, 그래서 네. 그 가동성이 떨어져 있는 쪽이 통증이 생기기 때문에 서서히 계속 좌우를 같이 해주시면서 좌우의 가동성을 더 높여주시면 훨씬 더 좋아지실 원장님 그리고 그렇군요. 견갑하근 스트레칭 각도를 조금 더 높이면서 네. 하는 게 좋다라고 하셨는데 네네. 어느 정도까지 높여도 되는 건가요? 완전히 높여버리면 네. 그쪽으로 각도에 힘이 들어가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앞쪽을 늘린다는 느낌으로 처음에 이 정도 각도에서 네. 조금씩 올려서 한 이 정도로 아. 올리시는 느낌으로 해서 늘려주시는 느낌 이렇게 네. 해주시면 좋습니다. 네. 와. 저 그 견갑하근 스트레칭 평소에 많이 하거든요. 네. 벽면, 엘리베이터 타기 전에도 항상 하고 하는데 오, 처음에는 네. 팔 각도 올리기가 쉽지 않더라고요. 쉽지 않죠. 네, 나중에는 맞아요. 그냥 올라갑니다. 조금씩 그러니까요. 노력하면서 스트레칭을 네. 통해서 이 관련된 근육을 풀어줄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또 뭐 스트레칭 하면 우리 서재원 원장님도 빼놓을 수 없겠죠. 그렇죠. 혹시 원장님만의 팁이 있을까요? 네, 요즘 홈 트레이닝이나 홈 짐이라 그래서 집에 폼롤러 하나쯤은 갖고 계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맞아요. 네. 그래서 이렇게 긴 막대거든요. 음. 그걸 통해서 견갑하근 스트레칭을 하나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네. 방금도 설명 잘 해주셨지만 견갑하근은 예를 들어 이 날개뼈가 있으면 견갑골이 있으면 견갑골 속에서 시작하는 근육이고 저의 겨드랑이를 통해서 여기 앞에 있는 견봉에 붙는 근육입니다. 네. 그래서 겨드랑이 밑을 지나가는데 저희가 침 치료를 아무리 하더라도 겨드랑이 그 늑골이 있어서 직접 세게 자극을 할 수가 없거든요. 네. 그래서 스트레칭을 저는 이제 활용하시라고 이렇게 안내를 드리는데요. 이 겨드랑이 밑에 내가 제일 아픈 앞동점을 찾아서 옆으로 누우시는 겁니다. 무릎을 조금 구부려 주시는 게 긴장감을 해소할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숨을 크게 들이마시면서 뒤로 제꼈다가 후 내뱉으면서 앞으로 제껴 보시면 그 약간 이제 나의 통증을 느끼면서 이렇게 스트레칭을 하면 시원하면서도 뭔가 해소되는 느낌이 있으시거든요. 네. 그래서 이렇게 폼롤러 스트레칭을 처음에는 5번씩 정도만 하시고요. 이게 익숙해지면 뭐 10번을 하셔도 되고 15번을 하셔도 되니까 처음부터 너무 무리하지는 마시고 서서히 횟수를 늘려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제가 저걸 또 해봤거든요. 또 해보셨나요? 네, 저 운동 좋아하니까. 네. 처음에 정말 아팠어요. 아파요. 네. 근데 나중에는 그 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이걸 안 하면 뭔가 아. 그 서운할 정도로 네. 그냥 확실한 시원함이 느껴지곤 하더라고요. 네. 자, 제가 그 평소에 운동을 많이 하니까 어깨에 대해서 궁금한 게 많은데 그 김남식 원장님 그 옆으로 누워서 자는 습관이
이 어깨가 좀 오. 눌리다 보니까 네네. 그 한쪽 어깨에 뭐 좋지 않은 영향이 있을 수 있다 이런 얘기 들었거든요. 이게 네. 사실인가요? 사실입니다. 아. 네, 그래서 어깨가 뭐 바닥이 딱딱한 상태에서 당연히 베개가 낮고 그리고 네. 한쪽으로만 누워서 주무시게 되면 어깨가 말리기도 하고 눌리기 때문에 다음날 더 안 움직여지거나 통증이 일어날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지거든요. 네. 좋지 않습니다. 하지만 어. 누워서 주무시는 자세를 교정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옆에 껴안을 수 있는 걸 주시면 체중을 아. 분산할 수 있어요. 그래서 네. 그러한 방법으로만 교정을 해주시는 것이 좋고요. 그리고 누워서 주무시는 습관이 좀 많으신 분들 사실은 베개가 약간 높으신 게 좋아요. 높은 게. 네. 아. 기본적으로 기본적으로, 옆으로 예, 누워서 잘 때는요. 옆으로 누워서 주무실 때는요. 네. 똑바로 누워서 주무실 땐 기본적으로 베개는 한 15cm 정도, 그러니까 얕은 것들이 좋거든요. 네. 하지만 옆으로 누워서 주무시는 습관이 많으신 분들은 바닥도 너무 딱딱한 건 좀 좋지 않고 베개도 약간 높은 게 좋고 그걸 껴안아서 체중을 분산할 수 있는 거를 양쪽에 두셔야 됩니다. 아니면 사랑하는 사람은 옆에 두시면 이제 알아서 해결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아. 원장님의 작은 바람이지 않았을까라고 그러니까요. 예측은 되긴 하지만 아. 잘 때 중요한 것도 많네요. 저 원장님이 말씀해주신 거 들으면서 진짜 뿌듯했던 게 네. 제가 그 바디 필로우라고 해서 아. 긴 그 베개 있잖아요. 요새 굉장히 뭐 다양한 제품들 네, 많이 나오잖아요. 그걸 진짜로 2개를 쓰거든요. 네. 그래서 이쪽에 놓고 하는데 잘 때마다 끌어안고 자는데 네. 제가 봤을 때는 베개가 아니라 사랑하는 사람을 그쵸, 옆에 예. 두는 게 조금 더 네. 건강과 정신적인 측면에서 그러니까요.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고 조심스럽게 생각을 해보게 되네요. 역시 뭐 사랑이 만병통치약이다 네. 이런 생각이 드네요. 네, 오늘은 뭐 가동 범위가 가장 많은 관절, 어깨 그리고 어깨 쪽에 나타날 수 있는 질환, 어떤 치료와 관리가 필요한지 이야기를 나눠봤고요. 뭐 평소에 습관이라든지 운동하는 여러 가지 방법들도 큰 영향을 줄 수 있다라고 하니까 이러한 부분 염두하시면서 관리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네, 이번에는 오늘의 건강 꿀팁이 기다리고 있죠. 오늘은 어떤 알짜 정보가 담겨 있을지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안녕하십니까. 한방이 답이다의 김남식 원장입니다. 오늘은 마른 비만이라는 주제를 들고 왔는데요. 마른 비만, 어떻게 생각해보면 말이 안 되는 어떤 단어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말랐는데 어떻게 비만일 수 있는가? 이게 어떤 것인지, 그리고 어떤 식으로 치료를 해야 되는지에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비만을 진단할 때 제가 BMI라고 하는 지수를 쓰는데요. 이것은 키와 몸무게의 비율로 계산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BMI 지수가 25를 넘으면 이제 과체중 비만이라고 하는 일반적인 비만으로 진단을 하게 되어 있고요. 배꼽 아래 1cm에서 허리 둘레를 쟀을 때 남성분은 90cm, 그리고 여성분은 80cm 이상이 되면 복부 비만으로 진단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하지만 마른 비만의 경우에는 일반적인 비만의 수치인 BMI 수치가 정상입니다. 그러니까 키와 몸무게의 비율은 정상이거든요. 그랬을 때 우리 그 체성분 분석 기계를 활용해서 체성분을 재었을 때 체지방률이 30%가 넘어가면 이러한 경우에는 이제 마른 비만으로 진단을 하게 됩니다. 즉 키와 몸무게의 비율은 정상이지만 체지방률의 분포가 너무 많은 상태, 이것을 바로 마른 비만으로 진단을 하고 있고요. 마른 비만이 왜 더더욱 이렇게 위험성이 크고 마른 비만에 왜 더 집중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인 과체중 비만의 경우에는 이제 피하 지방의 함량이 굉장히 많은 것이 특징입니다. 마른 비만의 경우는 10중 8구 내장 지방의 함량이 굉장히 높은 것들이 특징인데요. 내장 지방 함량이 높으면 건강에 더욱더 취약하다는 것은 여러분들이 많이 알고 계시는 그런 사실일 겁니다. 내장 지방의 함량이 높아지면 고혈압과 고지혈증은 약 2배, 그리고 당뇨병 같은 경우는 2.1배, 그리고 대사증후군은 무려 4.1배나 위험성이 증가를 하게 되고요. 이러한 그 성인병들이 증가를 함에 있어서 심혈관계 질환이 발생도가 높아지고 또한 이 비만에 따른 암의 발생률까지도 높아집니다. 암과 심혈관 질환은 사망 원인의 1위와 2위를 다투고 있는 것들이죠. 때문에 비만은 사망률까지도 높일 수 있는 아주 무서운 질병이다라고 인식을 하셔야겠습니다. 실제로 WHO 세계보건기구에서는 비만으로 세계에서 약 280만 명 이상이 비만으로 사망한다고 보고를 하고 있고요. 때문에 이제 비만을 미용적인 측면이나 이런 측면에서만 볼 것이 아니고 질환의 측면에서 치료적으로 접근해야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마른 비만이 그러면 어떠한 원인에 의해서 생기는 것일까요? 마른 비만은 무분별한 다이어트가 사실은 원인입니다. 마른 체형을 가지고 계신데 체지방률이 높은 경우는
대부분 예전에 뭐 요새 유행하는 뭐 굶는 다이어트라든지 아니면 저탄고지 시기라든지 그리고 케톤 시기 같이 한쪽으로 너무 치우쳐져 있는 영양의 불균형이 심한 다이어트를 시행하신 경우들이 많고요. 이렇게 다이어트를 시행하게 되면 굶는 다이어트를 시행하게 되면 근육량이 줄어들게 되어 있습니다. 근육량이 줄게 되면 기초대사량도 비례해서 같이 저하가 되게 되어 있거든요. 기초대사량이 저하되면 나중에 먹는 시기에서 잉여 에너지가 남기 때문에 그것들은 다 지방으로 축적이 됩니다. 그러니까 굶을 때는 근육량이 저하되고 먹을 때는 지방이 축적됨으로써 만들어지는 것이 바로 마른 비만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마른 비만을 극복하는 방법은 사실 첫 번째는 운동입니다. 이게 너무 당연한 소리이기는 한데 특히나 근력 운동에 대한 중요성을 좀 강조해드리고 싶은데요. 원래 지방을 태우는 운동은 유산소 운동이라고 이제 흔히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래서 유산소 운동을 한 45분 이상 꾸준하게 시행을 하게 되면 지방을 연소시키는 구간이 나타나기 때문에 지방 감량에 더욱더 효과적일 수는 있는데요. 마른 비만이신 분들의 특징은 근육량이 극도로 적다는 것이 특징입니다. 때문에 근력 운동을 통해서 근육을 키워놔야 기초대사량이 상승할 수 있고 기초대사량이 올라가야 똑같은 음식을 먹더라도 살이 안 찔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마른 비만이신 분들은 주 3회 그리고 20분 이상의 근력 운동을 시행하시는 것이 좋고요. 그림에서 보시다시피 하체 근력 운동을 시행해 주시는 게 좋은데 스쿼트나 런지 아니면 어려우신 분들은 계단 올라가기나 자전거 타기 같은 것들을 시행하시면 근육의 70% 정도가 하체에 분포하고 있기 때문에 근력을 상승시키는데 기초대사량을 상승시키는데 더욱더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식습관에 있어서 한 가지를 좀 강조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이제 뭐 밀가루를 끊어라라고 하는 것인데요. 밀가루로 된 음식들이 너무 맛있죠. 그리고 끊게 되면 먹을 음식이 많이 없어지긴 하는데 많이 줄여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다이어트에 있어서는 탄수화물에 대한 개념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탄수화물을 완전히 중단하시면 생명 활동이 위태롭고 그리고 세포의 노화가 쉽게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탄수화물 완전히 중단하시면 안 되고 단맛이 강한 단당류나 아니면 정제된 탄수화물 줄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밀가루는 정제된 탄수화물로서 단당류의 함량이 90% 이상이고 섬유질의 함량은 굉장히 적다는 측면에서 지방의 합성, 그러니까 마른 비만의 발달을 돕는 데 아주 주범이라고 할 수 있고요. 특히나 단당류 중에서도 밀가루를 지적한 이유가 장누수 증후군이라는 것을 일으키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장벽은 이 점막이라는 걸로 둘러싸여 있어서 영양분은 흡수하고 불순물을 배출시키는데 점막을 통해서 복강 안으로는 전해지지 않고 대변으로 배출시킬 수 있도록 이렇게 세팅이 되어 있는데요. 밀가루를 자주 섭취하게 되면 장의 점막에 구멍이 뽕뽕뽕뽕 뚫려서 염증 물질이나 독소가 복강 안쪽으로 빠져나가게 됩니다. 복강 안쪽으로 빠져나가게 되면 염증 주변에 지방이 이렇게 모이기 때문에 복강 안쪽에 있는 내장 지방의 함량이 더 높아질 수 있거든요. 때문에 단당류 중에서도 밀가루를 제한을 하셔야 내장 지방이 발생할 수 있는 장누수 증후군을 예방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마른 비만은 아까 치료의 목적으로 바라봐야 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 가지, 그러니까 체중을 쟀을 때는 본인이 정상이기 때문에 내가 치료의 대상인지를 잘 모르고 계신 경우들이 많은데요. 요새는 뭐 운동센터나 아니면 가까운 의료기관, 보건소에 방문하시면 체성분 검사 기계를 쉽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체성분 검사를 사용했을 때 본인의 체지방률이 30%가 넘게 되면 나는 비만을 치료해야 되는구나라고 인식을 하셔야 되고요. 최근에 2016년도에 양방 의료기관에서 여러 가지 다이어트 방법들에 대한 성공률을 조사를 했더니 단연 1등이 한약 다이어트였습니다. 2등이 양약을 사용한 다이어트였고 그 성공률의 차이가 무려 2배가 나타났습니다. 한방 다이어트는 대사를 증진시키고 식욕을 억제시킬 뿐만 아니고 불순물을 잘 배출시킨다는 데에서 강점이 있고요. 또한 뭐가 문제냐면 마른 비만이신 분들은 극도로 굶는 다이어트를 시행해 보신 분들이 많거든요. 한방 다이어트는 대부분 어느 정도 먹어가면서 적당한 칼로리를 골고루 영양소를 섭취해 가면서 시행하는 것들이 보통입니다. 따라서 마른 비만을 가지고 있으신 분들한테 한방 다이어트가 더욱더 적합한 방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은 마른 비만에 대한 내용을 한번 알아보았는데요. 집에서 키와 몸무게만 재보지 마시고 가까운 한의원에 방문하셔서 체성분 분석부터 한번 시작을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한방이 답이다의 김남식 원장이었습니다.
너무 달콤한 음식 같은 거 자주 챙겨 드시는 게 이 그 마른 비만의 원인이 될 수 있다고 하니까 조금 줄이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도 여러분들 건강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다양한 건강 이야기 함께 나눠봤고요. 아쉽게도 저희가 준비한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